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어떤 건물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관리원이었습니다. 당중앙당 간부들과 최고 위층만이 출입하는 특별구역, 그곳에서 저는 5년간 근무했습니다. 겉으로는 요양시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2019년 10월의 그날 밤까지 저는 충성스러운 관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하 3층에서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꽃제비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께 오늘 제가 목숨을 걸고 빠져나온 그 밤의 진실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경공업성 간부였고 어머니는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에서 일했습니다. 성부는 핵심 계층이었죠.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한 후 저는 평양의과대학 부속 연구소에 배치받았습니다. 그곳에서 2년을 일하던 어느 날 조직 지도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동무는 특별한 곳에서 일하게 되었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최고 수준의 보안각서를 쓰고 3개월간 별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보안 수칙, 침묵의 의무, 그리고 관찰 기술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봐도 절대 밖에서 말하지 말 것. 가족에게도 직장 이름을 밝히지 말 것. 그렇게 저는 평양 모란봉구역 어느 골목 안쪽의 4층짜리 건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벽은 낡고 초라했지만 내부는 최신식 설비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에는 3개 층이 더 있었고 24시간 무장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업무는 시설 관리와 특수 물품 보관이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의료시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이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특별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간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그리고 얼굴을 본 적 없는 고위 군부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했고 기록도 암호로만 남았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창고에는 수입 의료 장비와 약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제 투석기, 스위스제 심장 모니터,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 약물들이었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지하 2층 복도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2명이 수레에 실린 무언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특별 폐기물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는 본능이 작동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 폐기물이 왜 사람 모양인가?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은 계속 커졌지만 물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침묵 속에서 일했고 점심시간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궁금해하는 순간 우리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2019년 10월 17일 밤 저는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조용한 시간이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오후 11시쯤 지하 3층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규정에 따라 상황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은 평소에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지만 비상시에는 관리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유리로 된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이들, 기계에 연결된 이들, 그리고 눈을 뜬 채로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약 20여 개의 방이었고 각 방마다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팔다리가 없었고 어떤 이는 머리에 이상한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차트에는 실험체 번호, 적용시술, 생존기간이라는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실험실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1층 관리실로 돌아왔을 때 제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살아서 나가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이곳은 보이부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동료 중 누가 감시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평양을 빠져나가려면 두만강까지 가야 했습니다. 최소 2주는 걸릴 거리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몰래 집에 있던 금반지 2개와 달러 500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출장 때 받았던 돈이었죠.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중국 브로커 연락처는 대학 동기를 통해 어렵게 구했습니다. 문제는 시설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입 기록은 모두 전산으로 관리되었고 출입증 없이는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월 초 기회가 왔습니다. 건물 전체 전산 시스템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모든 보안 장치가 수동으로 전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남는 것도 결국 죽음이다. 2019년 11월 7일 오후 2시 전산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옷과 돈, 그리고 비상약만 넣었습니다. 1층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수동으로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제가 관리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좀 피우고 오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대동강 방향으로, 그리고 사람이 많은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시간 후 제 실종이 확인될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저는 사복을 입은 채 평양역으로 갔습니다. 청진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언제 올라탈지 몰랐습니다. 20시간의 기차 여행 동안 저는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후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암호를 말하자 그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금 국경 경비가 삼엄하오.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오. 일주일.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집 다락방에서 저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밤 11시에 출발 신호가 왔습니다. 저를 포함해 4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두만강 상류의 얕은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내인은 절대 소리 내지 말고 내 뒤만 따라오시오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추위로 이빨이 딱딱 부딪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면 끝이다. 총에 맞아 죽거나 잡혀가서 고문당하거나. 5분이 지나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안내인의 신호에 따라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속 오두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국 브로커의 도움으로 동남아시아 루트로 이동했습니다. 3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2020년 2월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제 안전하다. 이제 살았다. 한국에서의 첫 1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휴대폰으로 세계 어디든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유튜브에서 금지된 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지하 3층의 그 유리방들, 그 안에 누워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가 보고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평양에 있습니다.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제가 탈출한 후 아버지가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죗값을 가족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제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금지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자유의 시작이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